내가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못 들었죠? 예,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결연성이 필요하다. O예요, X예요? O. 그러면 또 골로 가는 거란 말이야. 다시 들어보세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결연성이 필요하다. OX, XX. 세 번째 요건이 뭐죠? 그러니까 외울 때 확실하게 외운다는 거예요. 대충 외워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요건이 채권과 목적물이죠. 채권과 목적물과의 결연성이 필요한 거고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결연성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울 때 잘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 없이 그냥 쭉 잘 외우고 있어야 문제 풀기 좋아진단 말이에요. 또 설사 문제를 틀렸다고 하더라도 잘 외우고 있을 때 해설을 들었을 때 아 이렇게 된다고요. 잘 안 외우고 있지 않으면 뭐 해설을 들으나 마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립 요건 네 가지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다. OX. 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다. O. 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저당권의 성립 요건이다. 걔는 X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채권의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에서는 성립 요건이고 저당권에서는 실행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헷갈려 버리면 안 되니까 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정확하게 외워주는 거예요. 네 번째 요건이 뭐라고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다. OX.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다. 맞죠? 그러니까 유치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건 아니죠. 그냥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니까 무슨 담보 물건이 되는 거예요? 법정 담보 물건. 그러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므로 특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OX.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므로 특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X죠. 이게 특약에 의해서 얼마든지 유치권을 배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저당권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저당권. 그럼 책으로 248페이지 밑으로 내려올까요? 248페이지에 가시면 356쪽 조문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거기를 눈으로 세 줄을 읽어봅시다. 저당권자는 권리가 있다. 읽어보시고요. 자, 읽어보셨어요? 자, 그럼 칠판 같이 봅시다. 자, 그러면 그 세 줄 읽어봤는데 거기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단어 뭐예요? 세 줄.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세자가 뭐죠? 세자. 제3자. 찰 수 있겠죠? 중요한 세자는 뭐예요? 제3자. 그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걸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게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아요? 이제 학원 생활도 좀 해봤고 이제 각 과목별로 이제 파악도 다 됐고 벌써 좀 이렇게 좀 힘들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기본서 받으셨죠? 아직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기본서 받고 기분이 좋았어요? 무겁지 않았어요 마음이? 예, 지난번에 그분이 그 기본서를 이제 받고 전철을 이렇게 탔대요. 전철을 이렇게 탔는데 이걸 내가 1년 동안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철에 이걸 두고 내릴까 하다가 아니지 두고 내리면 안 되지. 그 중고로 팔아야지. 이러면서 가져갔다가 팔지도 좀 뭐하고 이래서 한번 찾아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서가 잘 만들긴 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혼자 공부하라고 하면 그 1년 내에 다 못 보겠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처음에 그 기본서도 잘 읽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여러분 좀 알아듣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본서를 읽는다고 해서 기본서가 내용이 이해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또 읽어야 될 부분이 있고 읽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처음에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기본 과정 넘어가면 이제 기본서 중에 이제 꼭 읽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먼저 읽으세요. 그걸 먼저 읽고 그게 좀 실력이 좀 쌓이면 그 나머지 부분도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쭉 펼쳐져 있기 때문에 처음의 내용하고 중간 내용하고 끝의 내용을 다 알아야 전체적인 한 내용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하고 제도를 좀 비교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서가 한꺼번에 다 읽히지 않으니까 제가 길잡이 역할을 이렇게 쭉 해드릴 테니까 그것도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셨죠? 갖다 버리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세요. 자, 7번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이 건물 소유자다라는 뜻이고 을한테 돈 1,000만 원을 빌린 거예요. 화살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빌려준 거죠? 을이 갑에게 1,000만 원 빌려준 거죠. 그 밑에 돈 빌려주는 것도 계약인데 이런 건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 그래요. 소비대차. 그 밑에 소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람 이름 뭘까요? 을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그 돈 빌려준 사람 뭐라 그래요? 채권자가 아니고 대주.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채권자가 되는 거고 소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할 때 을의 이름은 돈을 대준 사람이라고 해서 대주라 그래요. 하지 말까 그랬나? 이렇게 하면 안 까먹겠죠? 돈 대준 사람 뭐라 그래요? 대주. 갑은 돈을 빌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차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을은 1,0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죠. 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을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갑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채무자. 자, 그럼 이때 요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갑이 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을이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이 질권이에요. 그다음 1,000만 원 빌려주고 갑이 부동산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을이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이 저당권인 겁니다. 건물은 당연히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을이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이 뭐가 되는 거죠? 저당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다른 게 없고 그냥 갑하고 을이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 돼요. 저당권 설정 계약은 갑하고 을이 합의했다는 거죠.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다는 뜻일까요? 저당권 설정 계약은 일단 계약은 이제 서로 합의하는 걸 계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은 뭐 교환 가치를 이전하기로 하는 이것보다 좀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얘는 얼마를 갚아야 돼요? 1,000만 원을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네가 내 건물을 어디에 넘겨도 좋다. 경매에 넘겨도 좋다라고 하는 합의를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얼마를 갚지 못하면 1,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을리가 내 건물을 어디에 넘겨도 좋다. 경매에 넘겨도 좋다라고 하는 합의가 저당권 설정 계약인 겁니다. 그다음에 계약이라 그랬으니까 을이 저당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계약이니까 법률 행위죠. 그럼 이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몇 조가 적용될까요? 186조가 적용되죠. 186조 조문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는 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218페이지 볼까요? 218페이지. 그 해맑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좀 외우고 있어야 되죠. 자, 218페이지 찾았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못 외우면 쉬는 시간에 꼭 한 20번 반복해서 입에 붙여서 잘 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두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하는 거기가 잘 안 되죠. 앞에가 잘 안 되죠. 앞에가 잘 안 되니까 뒤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여러 번 반복해 봅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또 반복.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빨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 더 빨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부동산에 관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쉬는 시간에 계속 이게 툭 치면 이렇게 나올 정도까지 입에 붙는 게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다시 천천히 해볼까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무엇을 하여야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쪽에 다시 와서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무엇을 하여야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그다음 뭘 해야 등기를 해야 물건 변동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해야만 우리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저당권자, 갑,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죠. 자, 이걸 요 사례를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갑, 은으로 할 수도 있고 을은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분으로 할까요? 을은으로 할까요? 뭐 가분으로 할까요? 자, 가분 해봐요. 가분 을에게 1,000,000원을 빌리고 그다음 이게 그 소유권 귀속 관계를 꼭 밝혀줘야 돼요. 갑은 을에게 1,000,000원을 빌리고 그다음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을은으로 해봅시다. 을은 갑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고 그다음 소유권 귀속 관계 밝혀줘야 되니까 갑 소유의 건물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당권을 설정 받은 거예요. 여길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갑이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고 을은 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 받아서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을을 절대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누구인 거예요? 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저당권을 설정 받은 거예요. 일단 이렇게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요, 점유하지 않아요? 이게 요 사람이 자기 아파트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고 은행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걸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요 은행은 요 그 건물에 들어와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죠.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절대 목적물을 점유한다,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1,000,000원을 갚지 않은 겁니다. 변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1,000,000원을 갚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을은 갑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저당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는 건 맞는데 이때 잘 기억하셔야 될 건 갑을 상대로 재판 같은 걸 하고 경매를 청구해야 돼요? 아니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 을은 갑에게 얼마 빌려줬죠? 1,000,000원을 빌려줬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해서 저당권자로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는 상태인데 갑이 1,000,000원을 안 갚은 거예요. 그러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갑을 상대로 재판을 하고 경매를 청구해야 된다? 아니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곧바로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주택 임차인 있죠? 주택 임차인에 보증금 줬는데 그다음에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 임차인 경매 청구할 수 있잖아요. 주택 임차인은 재판하고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긴 재판해야 돼요. 그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당권자하고 그다음에 주택 임차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물권자 채권자 차이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등기부에 나오나 나오지 않나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등기부에 나오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나오는 사람들은 굳이 재판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 사람은 등기부에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나오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없고 재판을 하고 경매를 청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다음 지난번에 배웠던 전세권자 있죠. 전세권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세권자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재판하고 경매 청구해야 돼요. 곧바로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곧바로 경매 청구할 수 있죠. 왜 곧바로 경매 청구할 수 있죠? 등기부에 나오니까. 구별되세요? 이렇게 등기부에 나오는 애들은 재판 같은 걸 할 필요 없고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걸 무슨 경매라 그러죠? 담보권 실행 경매. 무슨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 그럼 담보권 실행 경매는 무슨 경매라고도 한다? 임의 경매. 그러니까 일단 앞에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 시험에서는 담보권 실행 경매로 많이 나오지 임의 경매라는 건 잘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표현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상한 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되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으로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공식 용어예요. 그래서 집행권은 없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건 무슨 경매라고 한다는 거예요?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하고 담보권 실행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도 한다. 임의 경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저당권 같은 걸 설정받지 않은 사람을 일반 채권자라고 그래요. 일반 채권자. 그럼 역시 변제기의 갑이 1,000,000원 갚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을은 갑을 상대로 재판하고 경매를 청구해야 돼요. 곧바로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을은 지금 1,000,000원 갑에게 빌려준 채권자인데 저당권을 설정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 채권자. 얘는 등기부에 당연히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곧바로 경매 청구하는 게 안 되겠죠. 갑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 같은 걸 해서 판결을 얻고 난 다음에 경매를 청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얘는 재판하고 경매 청구해야 된다. 곧바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재판하고 경매를 청구해 줘야 되는데 이건 뭐라고 불러요? 통상의 강제 집행이라고 그래요. 통상의 강제 집행. 그리고 통상의 강제 집행은 무슨 경매라고도 한다. 강제 경매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앞에 걸 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하나 해결했고 뭐 경매 하나 처리하는데도 이렇게 힘이 많이 드네요. 자, 그다음에 경락이 이루어졌어요. 경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경락대금에서 저당권자는 다른 사람보다 1,000만 원을 우선해서 확실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자 경매권이 있고 경락대금에서 자기 채권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저당권이 있는 게 변제받기 좋은 거예요? 없는 게 변제받기 좋은 거예요? 당연히 있는 게 변제받기 좋죠. 만약에 저당권 같은 걸 설정받지 않은 사람을 일반 채권자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